그 아이의 심장이 멈췄을 때 내 손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나를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58세 조셉미입니다. 과거엔 사람들 앞에서 수술복을 입고 생명을 살리던 외과 의사였지만 지금은 하루하루를 공원 벤치에서 보내는 노숙자입니다. 젊었을 땐 환자의 심장이 멎을까 긴장하고 손끝의 떨림을 참아내며 매일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바빴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꼭 필요한 사람이란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시선조차 피하고 살아갑니다. 쓰레기통을 뒤질 때마다 누군가의 비난 섞인 눈빛을 마주치곤 하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이 필요했을 뿐인데 병원 로비에서 보안 요원이 저를 끌어냈습니다. 노숙자는 안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때 병원 안에서 아이 한 명이 쓰러졌고 의료진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주저할 틈도 없이 다시 병원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은 다시 생명을 살렸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던 그 순간, 잠시나마 제 과거가 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본격적인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저같이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편의 영화 같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상상도 못하겠지만 저는 한때 수술대 앞에서 생사를 가르는 결정을 내리던 외과 의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저도 늘 못질하고 나무 깎으며 놀았거든요. 손끝이 예민하고 정교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실 제가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건 어머니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13살 때 어머니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못해준 게 가슴에 박혀 있었죠. 내가 의사였다면 달라졌을까 하는 마음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죽어라 공부했고 결국엔 미국 동부에 있는 명문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 후 외과 레지던트를 거쳐 정식 외과 의사가 되었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름 있는 병원에 정착했습니다. 주로 심장과 흉부 쪽 수술을 맡았는데 하루에 2~3건씩도 거뜬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수술을 해왔으니 제 손은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은 늦게 했습니다. 35이 넘어서야 같은 병원 간호사였던 엘리자베스와 결혼했습니다. 조용하고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죠. 환자나 보호자에게 친절했던 그 사람은 집에서도 늘 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8년 만에 그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도 야간 응급실에서 환자 수술을 하던 중이었는데 전화기를 놓친 게 지금도 후회됩니다. 차라리 수술을 안 했더라면, 병원을 뛰쳐나갔더라면 그녀 손을 잡아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병원 일이 아닌 사적인 만남은 아예 피했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모두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저는 오직 병원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집도 병원 근처 월세 원룸이었고 명절에도 병원 당직을 자처했죠. 의사 가운만 입고 있으면 슬픔이 덜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세상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수술에만 매달렸고, 젊은 의사들은 새로운 기기와 기술에 적응하며 성장했지만, 저는 점점 시대에 뒤처져 갔습니다. 결국 3년 전 병원에서 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더 이상 손이 빠르지 않다고. 환자 보호자들이 나이든 의사를 불안해한다고 말이죠. 그 말이 제 마지막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퇴직 후에는 별다른 연고도 없었기에 살던 집에서 나와야 했고, 적은 퇴직금도 병원비와 세금으로 금방 바닥났습니다. 사람들과의 끈이 모두 끊어진 상태에서 저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사람 살리던 손이 이제는 공원 벤치 아래 종이컵 하나 들고 떨고 있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아무도 절 기억하지 않습니다. 환자들도, 병원 동료들도, 심지어 저 스스로도 가끔은 제가 누구였는지 잊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그날 병원 로비에서 쫓겨났을 때, 그 아이가 쓰러졌을 때, 제 안에 무언가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내가 의사였다는 걸, 아직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걸, 그날 알게 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7월이지만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한 저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이 너무 쓰렸습니다. 어젯밤 먹은 건 누군가 버린 햄버거 반쪽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병원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병원, 내가 30년을 몸담았던 곳. 이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죠. 로비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지저분한 옷, 헝클어진 수염, 냄새까지 났겠죠. 기다리던 가족을 찾던 보호자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로비 구석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여긴 노숙자들 앉는 자리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나 그냥 좀 쉬다 가려는 건데. 나가시라니까요. 다른 환자 보호자분들 불쾌해하시잖아요. 내가 한때 일했던 곳, 생명을 구하던 그 병원에서 이젠 앉아있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밖에 대기석도 있습니다. 거기서 기다리세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뭐라 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문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로비 문을 막 나서려는 그때 안쪽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작은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채 축 늘어져 있었고, 그 옆에 간호사 한 명이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코드블루, 소아과 로비, 코드블루. 그 순간 수많은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심장, 압박, 기도 확보, 아드레날린, 투여 타이밍. 그 모든 절차들이 마치 누가 귓속말을 해주듯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문을 다시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졌던 겁니다. 누군가의 그 아이. 내가 잃은 엘리자베스처럼 소중한 생명. 의료진이 도착하긴 했지만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아이가 눈을 감고 있었고 입술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기구 어딨어요? 어디 있어? 흉부 압박 시작해요. 맥박 안 잡혀요. 심장 정지 상태입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 비켜주세요.
지금 압박 각도가 틀렸어요. 누구세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30년 외과 수술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간호사가 날 막아섰습니다. 노숙자분 그냥 나가세요. 지금 상황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 아이 죽어요. 지금 이렇게 시간 끌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심스레 아이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아, 잊지 마라. 이 손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는지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아이의 가슴 중앙에 정확히 손바닥을 대고 가슴뼈가 살짝 들어갈 정도의 강도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리듬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해요? 당신 진짜 의사 맞아요. 응급키트 가져와요. 구급카드. 마스크 착용하셔야 돼요. 한 간호사가 의료진의 혼란 속에서도 내 손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 수술 방식이 이상하게 정확해요. 옆에서 보세요. 압박 각도 깊이까지도. 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확보를 지시하고 산소 마스크 착용 후 아드레날린 투여를 요청했습니다. 놀란 듯한 시선이 점점 내 손을 향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의 몸이 한번 움찔했습니다. 삐, 삐. 심전도기계에 희미하게 찍히던 곡선이 서서히 명확해졌습니다. 숨소리가 들렸고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살았어요. 이 사람 덕분에 아이가 살아났어요. 순간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경비, 간호사, 의사들 모두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작게 물었습니다. 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가만히 대답했습니다. 조셉 리. 이 병원에서 30년 외과 수술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부끄러움, 그리고 경외심. 나는 그제야 뒤늦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손이 아직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전도기계가 다시 정상 박동을 찍기 시작했을 때 로비는 몇 초간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겨우 아이의 생명을 붙잡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모든 게 지나간 뒤 찾아오는 깊은 허무감. 아이의 어머니는 내 손을 붙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이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응급 상황이 정리되고 아이가 소아중 환자실로 옮겨진 후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보안 요원까지 나를 빙 둘러쌌습니다. 저 사람 신원 확인했어요? 지금 환자 정보를 누가 허락도 없이 만진 거 아닙니까? 노숙자가 의료 행위를 했다면 병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소란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손이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걸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걸 알았거든요. 그때 낯익은 얼굴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병원장. 과거 내가 응급수술을 지휘할 때 수술보조로 함께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갸웃했습니다. 설마 조셉 박사님?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웅성거렸습니다.
박사요?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 예전에 여기서 일했었다고요? 병원장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디 계셨어요? 저희 다 박사님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잊힌 거지. 죽은 건 아니고. 그 말에 병원장은 당황한 듯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나를 멀뚱히 바라보던 몇몇 의료진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아까까지 나를 밀어내던 보안 요원은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전직 의사를 누가 믿겠어요. 심지어 이름조차 모르는 젊은 의료진에게는 내가 뭐라 해도 불법 침입자였을 테니까요. 그제야 병원장은 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무단으로 의료 행위를 하신 건 사실이니까요. 절차상 저희도 보고를 해야 하고 또 기사화될 수 있거든요. 요즘 병원에 대한 여론이 민감해서.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병원 이미지를 걱정하는구나. 생명 하나 살린 것보다 절차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지. 병원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갔는지 로비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속보 노숙자 행색의 남성 병원 로비에서 아이 생명 구해. 알고 보니 전직 외과 의사. 화면에는 아이에게 흉부 압박을 하던 내 모습이 그대로 나왔고 뉴스 앵커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놀라운 상황입니다. 노숙자 취급을 받으며 병원 로비에서 쫓겨났던 남성이 사실은 30년 경력의 외과 의사로 드러나 병원 내부에서도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로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눈빛들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나를 외면하던 사람들, 기겁하며 자리를 피하던 보호자들, 경계심 가득하던 의료진들까지도 하나같이 나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나는 그렇게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손이 아직 쓸모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병원장과 나는 따로 면담실로 옮겨졌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내 앞에 놓였지만 나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몰라뵐 줄은. 아무도 박사님이 이런 상황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저희가 연락을 드릴 방법도 없었고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야. 연락하려 하지 않았던 거지. 내가 퇴직하고 떠났을 때 단 한 사람도 내 안부 묻지 않았잖아. 병원장은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건 나도 알아. 근데 그 아이는 세상이 아니었잖아. 그 아이는 살고 싶었잖아. 그 순간 나는 의사였고 그건 변하지 않았어. 내가 그 말을 끝내자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간호사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언론이 병원 로비 앞까지 몰려왔습니다. 사진 기자들도 있고요. 병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상황 수습이 쉽지 않겠네요. 혹시 박사님, 언론 인터뷰는 피하시는 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나가게 해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 예전 내가 수술실로 가기 전
걸어가던 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벽의 페인트 색도 바닥 타일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곳으로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엔 무언가 정리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 앞 로비에 다시 나섰을 때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나를 향해 몰려왔습니다. 박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요? 노숙자로 지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요. 나는 그들의 질문을 뒤로 한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순간 햇살이 참 따뜻했습니다. 병원 앞을 빠져나왔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눈앞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속에서는 얼음장 같은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상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내의 죽음, 사람들에게 버려졌던 시간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따라왔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공원 쪽으로 향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사라졌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걸.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살렸는데도 그 사실은 겨우 이슈로만 소비된다는 걸 깨달은 순간 억울하고 서글펐다. 다음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병원 이사회에서 내 이름을 언급하며 이 사건을 다시 정리하고 싶다고 했다. 처음엔 거절했다. 나를 다시 병원에 부르려는 의도가 진심인지 이미지를 위한 계산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원장이 직접 찾아왔다. 정장 대신 평범한 스웨터 차림으로 차 한 잔 들고 내가 앉아있는 공원 벤치로 조용히 다가왔다. 박사님, 그날 이후로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다들 부끄러워했고 지금은 죄송하다고 말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처음 로비에 들어왔을 때 다들 나를 피했지. 그 순간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었어. 그게 지금 바뀐다고 해도 본질은 똑같아. 병원장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하나를 꺼냈다. 박사님 기억하세요? 이 수술, 2008년 13시간짜리 대동맥 우회술. 그때 저도 보조했었습니다. 끝나고 박사님이 했던 말 아직도 기억납니다. 나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수술복 위에 땀에 젖은 얼굴. 내가 맞았다. 그때 내가 있었다. 사람의 생명은 숫자가 아니다. 그 하루를 살더라도 제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의사다. 박사님이 그때 하셨던 말입니다. 병원장은 눈빛을 숙이며 말했다. 저희가 잊고 있었던 게 너무 많았습니다. 박사님이 남긴 기록들, 살려낸 환자들의 목록, 그리고 그 손길들. 이제라도 병원 이름 아래 그 역사를 정리하려 합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 깊숙한 곳이 살짝 울컥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눈빛에서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병원에서는 조용한 내부 모임이 열렸다. 그 자리에서 병원장은 직원들 앞에서 공식 사과를 전했고 나를 명예외과 고문으로 다시 위촉했다. 단 나는 조건을 걸었다.
나는 이 직함을 홍보에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다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직원들 몇몇은 나를 꼭 껴안았다. 이전에 나를 막아섰던 간호사도 다가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몰라봬서. 나는 그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이후 나는 병원과 협력하는 무료 클리닉에서 간단한 외과 처치를 맡게 되었다. 처방은 하지 않지만 상처를 봉합하고 의심 증상을 찾아내는 일, 오랜만에 사람의 눈을 보고 인사를 나누는 일, 예전처럼 수술실의 조명 아래 있진 않지만 거리에서 만난 환자들이 이제는 내게 먼저 다가와 의사 선생님이라 부른다. 그리고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늦게라도 사람들이 기억해 준다는 사실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준다. 어쩌면 그날 병원 로비에서 아이가 쓰러졌던 건 내 인생의 심장도 다시 뛰기 시작하라는 신호였는지도 모르겠다. 그 후 나는 다시 이 도시에서 의사로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금은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작은 쉼터 근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병원 수술실에 있지는 않지만 이 손으로 누군가의 상처를 꿰매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지금이 오히려 더 사람다운 삶 같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왜 그렇게 참고 살았느냐고,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고요. 하지만 그땐 정말로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잃은 사람은 도움을 구하는 법도 잃게 되더군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세상은 냉정하지만 그 가운데 따뜻한 손이 있다는 걸 그날 병원에서 그 아이를 보며 느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조용히 아픔을 견디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잊힌 게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 역시 한때는 거리에서 아무도 눈길 주지 않던 존재였지만 지금은 다시 사람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와 같은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해주는 작은 힘입니다. 이름 없이 살아가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